종교와 신분의 시대에서 돈과 능력의 시대로 100년 전쟁 1337년에서 1453년.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대부분 유럽 지역이 그렇듯이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대서양과 북해를 잇는 작은 해협을 두고 마주하는 두 지역은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와 그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서로 가깝지도 그렇다고 으르렁대는 사이도 아닌 각자의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변화가 없을 듯했다. 그 특별한 순간이 1066년에 찾아왔다.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잉글랜드를 침공해서 노르만 왕조를 세웠다.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의 왕인 동시에 프랑스 왕에게 충성을 서약한 가신이었기에 왕과 신하는 두 개의 신분을 갖게 되었다. 그로서는 프랑스의 신하보다는 잉글랜드의 왕 신분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봉건제를 도입하되 프랑스와는 달리 왕권 강화에 유리한 형태로 잉글랜드의 봉건제를 변형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실의 재정을 튼튼하게 조성해야 했기에 잉글랜드의 왕실은 주로 프랑스 영주들과의 혼인을 통해 프랑스 내 영토를 확보해 갔다. 이를 프랑스 왕실이 좋아할 리가 없었다. 이런 이유로 윌리엄 1세 시기부터 잉글랜드가 소유한 프랑스 영토를 놓고 뺏고 빼앗기는 싸움이 300년이나 반복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잉글랜드 왕실과 프랑스 영주들과의 혈연관계가 약해지면서 프랑스 내에 잉글랜드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14세기 초반에 이르러서 잉글랜드 왕실이 소유한 프랑스 내 영토는 프랑스의 남서부 기엔 지방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328년 프랑스에서 왕위 계승 문제가 불거지자 잉글랜드 왕실이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프랑스의 카페 왕조의 샤를 4세가 후사 없이 사망하고 그의 사초인 발로아 왕가의 필리프 6세가 왕위에 오르자 잉글랜드 왕실은 자신들이 샤를 4세의 후계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에드워드 2세의 왕비인 이사벨라가 필리프 4세의 딸이었기에 그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 계승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필리프 6세는 잉글랜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참에 노르만 정복부터 잉글랜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프랑스 내의 모든 영토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다. 1337년 그는 프랑스 내 잉글랜드의 봉토였던 아키텐령을 무력으로 점령해서 그 지방에 대한 잉글랜드의 소유권을 박탈해버렸다. 잉글랜드 왕이 지역 영주들과 결탁해서 프랑스 왕에 대한 봉기와 불복종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명분이었다. 이렇게 해서 두 왕조가 5대에 걸쳐 116년을 싸우면서 중세 유럽의 정치, 사회, 경제적 지형도에 결정적인 변화를 이끈 이른바 100년 전쟁이 발발했다. 치고 빠지기 전술로 압승을 거둔 잉글랜드. 에드워드 3세는 필리페 6세의 도발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키텐령은 가스큐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가스큐누는 당시 유럽 최대의 포도주 생산 지역으로서 잉글랜드의 재정 수입에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필리프 6세 역시 프랑스의 최대 포도주 생산 지역이자 내륙 도시들의 곡물 수출입 교차로였던 보르도시가 포함된 가스큐누 지역이 계속해서 잉글랜드의 영향권에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사실 전쟁은 겉으로는 왕위 계승에 따른 명분인 싸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스코뉴 영토를 차지하려는 두 왕국의 이권 다툼에 시작되었다. 에드워드 3세는 전쟁을 준비하며 플랑드르를 잉글랜드 편으로 끌어들였다. 지금의 프랑스 북부와 네덜란드 남부에 해당하는 플랑드르는 프랑스 왕이 종주권 아래에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잉글랜드의 영향권에 있었다. 플랑드르는 유럽 최대의 모직물 공업지대로 번창한 지역인데 원료인 양모의 대부분을 잉글랜드로부터 조달받고 있었던 것이다. 에드워드 3세는 플랑드르 지역들과 동맹을 맺어 그 지역을 통해 프랑스 항구 지역에 대한 해군 공격을 개시해서 거점을 확보한 후 프랑스 내륙을 정복하려는 작전을 펼쳤다. 군사적으로 프랑스는 잉글랜드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1337년부터 1360년까지 에드워드 3세는 당시 중세의 전투 방식과는 다른 독특한 전략을 사용했다. 프랑스에 비해 수적으로 열세인 데다가 프랑스 내에서 싸워야 했기에 에드워드 3세는 중무장한 기사 중심의 기마부대가 정면으로 대결해서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이 아니라 공격하고 후퇴하는 이른바 치고 빠지는 방식을 거듭함으로써 프랑스군을 혼란에 빠뜨렸다. 게다가 장공으로 무장한 잉글랜드 보병은 프랑스 군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긴 활로 먼 거리를 쏠 수 있는 장공 부대는 전통적인 중세 방식으로 중무장한 프랑스 기사들이 근거리에 접근하기도 전에 그들이 갑옷을 꿰뚫으며 혼란에 빠뜨렸다.
자영농민 위주의 잉글랜드 군대는 이런 새로운 전폭과 무기로 중세 유럽 최고의 프랑스 기사들을 제압한 것이다. 1356년에 푸아티에 전투에서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와 필리프 6세의 아들 장 2세가 맞닥뜨렸는데 이 전투에서도 장궁으로 무장한 잉글랜드가 압승을 거뒀다. 장 2세는 포로를 잡혀 잉글랜드에 연금되는 소문까지 당했다. 프랑스를 구한 현명왕 샤를 5세의 지략과 반격. 보병 중심의 잉글랜드 군대는 프랑스의 기사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악몽이었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보병은 다음 전투지로 이동하면서 정작지와 마을에 대한 파괴와 약탈 그리고 살육을 자행하며 이동 경로에 있는 농토를 초토화시켰다. 이러한 군대의 행진과 이에 따른 약탈과 초토화 작전을 슈봇이라고 한다. 잉글랜드는 100년 전쟁 내내 이 작전을 광범위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전개했다. 잉글랜드의 자영 농민들은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위해 전쟁에 참여했지만 잉글랜드 왕실은 이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참전한 농민들은 이러한 약탈을 통해서 스스로 보상을 챙겼고 부족한 보급품을 해결했다. 병사들은 약탈과 만행에 꺼리낌이 없었고 이를 자연스러운 전쟁 행위로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잉글랜드의 왕실은 프랑스 내의 영토에 눈독을 들여서 전쟁을 일으켰고 귀족들은 영토 확정을 얻을 수 있는 이권을 염두에 두고 전쟁에 참여했지만 실제로 전쟁에 동원된 농민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약탈을 일삼게 된 것이다. 양국의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영주들 간에도 전쟁이 발생하기 일쑤였다. 프랑스 영주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잉글랜드 편에 서기도 했다. 프랑스는 영국에 비해 국토가 넓고 인구도 많았지만 전형적인 중세 봉건 체제여서 거의 모든 영토가 영주들에게 분할되어 있었다. 영주들은 각자 군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왕은 영주들이 보낸 이 소규모 군대를 취합해서 대규모 군대를 편성해서 잉글랜드에 대항해야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에 왕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면 영주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잉글랜드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며 해야 할 경우 영주들은 프랑스 왕실의 등을 돌렸다. 전쟁에 동원된 영주의 기사들이나 신분 상승과 경제적 혜택을 보고 참전한 외국 용병들도 조건이 맞지 않으면 왕실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다. 프랑스 군대 내에는 이러한 기강회의가 만연했다. 때문에 프랑스 왕실은 군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합된 군대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 2세가 잉글랜드에 억류되자 프랑스 왕권의 권위는 더욱 추락했다. 하지만 장 2세의 아들 샤를 5세의 등장으로 프랑스의 왕권이 차츰 강해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포로로 잡힌 부왕인 장 2세의 몸값으로 엄청난 금액을 치르는 굴욕적인 조약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샤를 5세는 현명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나섰다. 자신은 현명왕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흐트러진 프랑스를 재정비해 나갔다. 현명왕은 파리 반란 등 여러 난을 진압했으며 정기적인 임시 징세를 실시해 상비군과 관료층을 확보했다. 1364년 호쉬레르 전투에서 잉글랜드의 지원을 받은 샤를 드 나바르군도 격파했다. 또한 프랑스 함대를 재건해서 지속적으로 잉글랜드의 해안 지역을 습격했고 카스티아 왕과 동맹을 맺어 1372년 라 로세르 해전에서 승리하는 등 잉글랜드를 괴롭혔다. 샤를 5세는 병약했지만 탁월한 지략과 외교력으로 플랑드르, 스페인, 포르투갈과의 동맹을 이끌어내어 그동안 잉글랜드가 차지했던 프랑스 내 영토를 조금씩 회복했다. 10세에 즉위한 프랑스 왕의 비극적인 삶. 샤를 5세 재임 기간 동안 잉글랜드는 프랑스에 반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에드워드 3세의 아들 흑태자는 오랜 전쟁으로 쇠약해졌고 지병이 악화되어 1376년 사망하고 말았다. 흑태자가 죽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에드워드 3세 역시 세상을 떠났다. 1377년 불과 10세의 나이에 오른 흑태자의 아들 리처드 2세는 숙부인 곤트의 존의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섭정으로 국사를 좌지우지하던 존은 과도한 조세 정책으로 민중들이 불만을 샀다. 흑사병 이후 노동력이 부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기에 민중들은 새로운 세금에 반대하며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귀족들도 왕실의 조세 정책에 불만이었고 리처드 2세를 견제하는 세력들이 늘어났다. 성인이 된 이후 1389년부터 직접 통치를 시작한 리처드 2세는 자기 세력을 키우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반대파 귀족들에 대한 숙청을 감행했지만 귀족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리처드 2세는 첫 번째 왕비가 사망하자 프랑스 샤를 6세의 딸인 이사벨라와 결혼했는데 이에 대한 국민들이 반감이 컸다. 이사벨라의 결혼을 통해 프랑스 내에서 영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을 견제하려고 했으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실망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프랑스와의 화해를 시도한 리처드 2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을 리 없었다. 결국 리처드 2세는 반란군에 의해 투옥된 후 1400년 2월 여생을 마감하고 말했다. 잉글랜드 상황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지만 프랑스 역시 잉글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할 상황이 아니었다. 1480년에 샤를 5세의 뒤를 이은 샤를 6세는 정신병으로 미치광이가 되어 왕권을 쇠퇴하고 귀족들은 이전 투구로 혼란스러웠다. 프랑스는 향후 30년간 귀족 파별 간의 끔찍한 내전의 늪에 빠져들었다.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여전사 잔다르크.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국내 정세로 말미암아 100년 전쟁은 50년 전쟁으로 마무리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전쟁의 불씨는 1413년에 헨리 5세가 잉글랜드의 왕에 즉위하면서 되살아났다. 25세의 나이에 왕에 오른 헨리 5세는 왕권 강화보다는 프랑스 내 영토를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증조부 에드워드 3세의 기계를 이어받은 헨리 5세는 탁월한 전략과 용기로 프랑스 원정을 시작했는데 오를레앙파와 부르고뉴파로 분열되어 있던 프랑스는 그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헨리 5세는 분열된 프랑스 귀족들과의 동맹을 맺으며 프랑스의 대항 의지를 더욱 약화시켰다.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압승을 거둔 헨리 5세는 루앙을 비롯한 노르망디 지역을 손쉽게 점령한 후 파리까지 점령해버렸다. 1420년 헨리 5세는 정신병 상태에 있던 샤를 6세와 투르아 조약을 맺어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2년 뒤 헨리 5세는 발진 티푸스에 걸려 35세의 나이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고 말했다. 이후 잉글랜드와 프랑스는 어느 쪽도 뚜렷한 승기를 잡지 못한 채 오를레앙의 성벽을 두고 대치하는 지루한 상황만을 이어갔다. 하지만 헨리 5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군대가 더 유리한 상황이 있었다. 분사력의 우세가 아니라 프랑스 군대가 오랜 내분과 내전으로 전의를 상실한 채 체념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때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은 전설적인 인물 잔다르크가 등장했다. 잔다르크는 프랑스 북동부 지역의 동렘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소장농의 딸로 태어났다. 16세 즈음에 천사의 계시를 받은 그녀는 발루아 왕가의 샤를 항태자를 도와 잉글랜드군을 돕는 부르고뉴를 몰아내고 프랑스를 구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잔다르크의 소식은 1429년 2월 로아르 강변의 신홍성에 대피 중이던 샤를 항태자에게까지 전해졌다. 잔다르크는 황태자를 아련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황태자는 아직 그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에 낡은 옷을 입고 신하들 속에서 모습을 감추며 과연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어린 소녀가 그를 알아보는지 시험했다. 잔다르크는 황태자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잉글랜드 군대와 그를 돕는 프랑스 세력을 축출하고 황태자가 왕위 대관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이었던 샤를 6세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1429년 잔다르크는 황태자로부터 받은 군대를 이끌고 영국군이 포위를 뚫고 오를레앙을 탈환했다. 흰 갑옷에 흰 옷을 입고 선두에 서서 군대를 주의하며 영국군을 무찔러서 오를레앙을 해방시킨 잔다르크의 명성은 순식간에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다. 프랑스 군대는 하느님이 잔다르크를 보내 프랑스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고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잉글랜드군은 잔다르크가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만 들어도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샤를 항태자는 7월 랭스 대성당에서 황제 대관식을 올릴 수 있었다. 100년 전쟁을 끝낸 샤를 7세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프랑스 왕위에 올랐다. 잔다르크는 어쩌다 마녀로 낙인 찍혀 화형당했을까? 하지만 1430년 5월 파리를 되찾기 위해 싸우자 잔다르크는 샤를 7세와 대적하고 있던 부르고뉴파 군대에게 사로잡혀 잉글랜드 군에게 넘겨졌다. 잉글랜드는 잔다르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샤를 7세에게 엄청난 몸값을 요구했다. 하지만 샤를 7세는 프랑스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그녀를 돌려받기 위해 그 많은 몸값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잔다르크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샤를 7세에게 잔다르크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잔다르크가 국민들로부터 자신보다 더 추앙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 재판을 받은 잔다르크는 마녀로 낙인 찍혀 이단 선고를 받고 1431년 루앙에서 화형을 당했다. 잔다르크는 죽었지만 전쟁의 흐름은 완전히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다.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프랑스는 잉글랜드에게 빼앗긴 땅을 하나씩 회복하게 되었다. 1453년 7월 17일 가스코뉴의 패권을 놓고 벌인 카스티용 전투에서 프랑스가 대승을 거두었다. 가스코뉴에서 시작된 100년 전쟁이 그곳에서
사실상 끝난 것이다. 프랑스는 샤를 7세를 중심으로 국력이 강화되었고 잉글랜드는 귀족들 간의 장미 전쟁에 휘말리며 더 이상 프랑스에서 전쟁을 계속할 처지가 아니었다.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두 왕실이 시작한 전쟁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겼다. 하지만 백년 전쟁은 유럽의 봉건제도를 뒤흔들어 놓았다. 프랑스에서는 전쟁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고 상비군 체제를 갖추면서 왕권이 강화되었다. 새로운 무기 등장과 전쟁에 참가한 새로운 계층이 늘어나면서 말탄 기사들의 위상이 흔들렸다. 영국에서는 평민들이 흘린 피의 대가와 권리를 요구하고 나섰고 의회의 권한이 커지면서 왕권이 약화되었다. 근대 시민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두 왕국에서 평민들은 영주의 소유물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새로운 국민의식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개념이 아직 생소한 시대였지만 오랜 전쟁을 겪으면서 자기와 타자의 경계가 뚜렷해지고 경계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종교와 신분이 전부였던 세상이 돈과 능력의 세상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백년 전쟁으로 근대가 가까워졌다.